안녕하세요. 자, 오늘 진도는 164쪽의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자, 여기부터인데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다. 그래서 과연 사람의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가? 법정 세 조문이 있어요. 거기 보면 111조, 112조, 113조가 있는데 어렵지 않은 조문이지만 간단히 정리할 거예요. 사람의 의사표시는 다음 같은 네 단계로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학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법률 용어예요. 표백주의라고 해요. 표백이라는 단계가 있고, 다 일본식 한자 용어예요. 표백 단계가 있다. 표백이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서면의 작성이 끝났다. 내가 상대방한테 내용 증명 보내려고 그래요. 내용 증명. 왜 돈을 갚지 않느냐? 언제 돈 갚을 거냐? 그 내용 증명 작성이 끝났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의 의사표시만 완성되면 누구한테 발신시키거나 도달시키지 않아도 이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표백주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표백주의는 너무 주관적이에요. 누구한테 너무 유리합니까? 말하는 사람한테 너무 유리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받아도 안 받는데 서면 작성만 끝나면, 내용 증명만 끝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상대방이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표백주의는 규정이 없어요. 민법에 규정이 없다. 이때 효력 발생하는 규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법 규정 없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자, 여러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유언, 유증. 그래, 유언, 유증. 내가 그 단어 하나 기억하려고 했어요. 상대방이 없다는 것은 상대방이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유언, 유증하면 사람이 있어요. 받는 사람이 있는데 왜 없느냐 그러냐. 상대방이 사람이 있더라도 상대방한테 내 의사를 전달시킬 필요가 없다서 없느냐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유언, 유증은 이것은 규정이 없지만 표백만 시키면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밖에 없죠.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 전에 유언장 작성했어요. 아무도 본 사람 없고 들은 사람 없더라도 유언장 작성해놓고 돌아가시면 그 유언의 효력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상대가 없는 단독행위, 유언, 유증 같은 것은 유언장 작성만 끝나면 누구도 들은 사람도 없고 전달받은 사람 없더라도 효력 발생한다. 없는 단독 유언, 유증은 표백 시에 효력이 있다는 거. 민법 규정 없지만 그렇게. 표백이 된 것이 그 다음은 발신이 돼. 발신. 상대한테 발신이 되겠죠. 발신만 시켜도 효력이 있다 그러면 발신주를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체국 가서 내용 증명 붙이러 왔습니다. 등교편 붙이러 왔습니다. 붙이기만 해도 상대만 받지 못해도 발신 시에 효력이 있다면 발신을 택했다는 거 민법이에요. 근데 발신주의는 역시 신속해요. 효력이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은 받아도 안 받는데 이미 효력이 발생한다면요. 잘못하면 상대방 입장에 볼 때는요. 거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발신주의는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의외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민법 1118조 중에서 발했을 때, 발신 시에, 발송 시에 그 효력이 있다는 규정이 있을 때만, 그 규정이 6조문이 있어요. 그 6조문은 외우는 건 아니고 어쨌든 법률에 규정이 없다면 이런 거래 안전 해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발신주의는 인정하지 않고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만 인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우리 대원칙은 발신시킨 거지 언제가 뭐가 될까요? 도달이 되겠죠. 상대방한테. 등기부 펴놨습니다. 도장 갖고 나오세요. 이게 도달이야. 그 도달을 시켰을 때 효력이 있다면 도달주를 택했다는 건데, 우리 111조 1항에 보면 의사표시는 정한 바가 없다면 도달 시에 그 효력이 있다.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대원칙 삼고 있다. 두 사람이 아무 정한 바가 없다면 무조건 도달했을 때 그때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도달주의 원칙은 이때 이제 효력이 있다고 우리 민법 규정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렇지만 임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임의 규정. 반드시 도달시가 아니라
둘이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도달시. 정한 바가 있다면요. 정한 바가 있다면 정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고 아무도 정한 바 없을 때는 도달시에 효력이 있다. 그래서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다. 민법은. 그런데 이 도달의 의미가 뭐냐? 도달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도달의 의미는 아주 객관적으로만 결정한다. 즉 주관적 사정을 고려치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등기평 같은 거 오면 동거하는 가족한테 줍니까 안 줍니까?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줘요, 이렇게요. 응? 홍남 시댁이죠? 예, 맞습니다. 계신가요? 본인은 안 계시는데 가족이십니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거하는 가족에게 전달했어요. 그때가 도달이지. 근데 홍남기는 해외여행 중이라 2박 3일 뒤에 뜯어봤어요. 병원에 입원 중이라 3박 4일 뒤에 뜯어봤어요. 그건 고려치 않아요. 그러니까 동거하는 가족에게 전달했을 때. 또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고려 안 한다는 거예요. 팩스로 이렇게 뭐 보내면 모든 팩시밀리에 뭐가 찍혀 나옵니까? 시간이 찍혀 나와. 꼭 시간이 찍혀 나와요. 그걸 뜯어봤느냐 안 봤느냐는 고려할 필요 없어요. 그때가 도달이에요. 동거하는 가족에게 전달했을 때,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했을 때, 상내 팩시밀리에 두루룩 나왔을 때, 그때가 효력 시점입니다. 실제 읽어봤는 여부는 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이 날 수가 있어요. 이 도달을 시키지 않으면 효력 발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효력 발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도달의 입증 책임이야. 분명히 도달시켰다. 나는 받은 적 없다. 이게 싸움이 났어요. 도달 입증 책임은 누가 질까요? 항상 우리가 민법에서 입증 책임 지는 사람이 입증을 못해내면 지는 거예요. 그거는 지는 거예요. 자기가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입증 책임은 표의자가 짓는다. 이렇게 표의자가 짓는다. 말한 사람이 입증해야 돼. 말한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내용 보낼 때 보통 뭐로 많이 보냅니까? 등교푼을 보낸다고. 그러면 상대가 받으면 그 쪽지를 찢어다가 다시 나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거 잘 갖고 있어야 돼. 나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입증 못 해내면 다 불도달이야. 그러니까 불도달이 돼버리면 효력이 없는 거죠. 도달의 입증처럼 항상 표의자가 지기 때문에 중요한 걸 보낼 때는 일반 우편을 보내면 안 돼요. 등기품 보내서 그걸 갖고 있어야 돼. 한 6개월이 지났어. 1년이 지났어. 나 받은 적 없다. 오리발 내면요. 내가 입증해내야 돼. 입증 못 해내면 다 불도달이 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거예요. 자, 표의자가 지기 때문에 자, 그럼 만약에 나는 쟤들이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것이 불착, 도달되지 않았나 봐요. 또는 연착됐어요. 몇 월 며칠까지 뭐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보통 뭐 대한민국에 보내면, 우편 보내면 2박 3일, 3박 4일 들어가는데 이게 일주일 뒤에 들어간 거야. 불착, 연착의 불이익은 다 누가 지는 거냐. 그러면 표의자가 진다는 거야. 표의자가 진다. 불착된 연착이 돼버리면 다 효력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다 표의자가 진다. 자, 근데 판례가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게 사회생활 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 간단한 상식적인 것 같은 거지만, 자, 대부분 판례가 일반 우편이에요. 내가 일반 우편을 보냈단 말이에요. 자, 일반 우편을 보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수침불명, 뭐 주소불명 이래서 나한테 반송되지 않았어. 나에게 반송되지 않았다면, 일반 우편 보냈는데 나에게 반송 조치되지 않았다면 이걸 상대방한테 대형 판례가 도달로 본다,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도달로 볼 수 없다. 나에게 반송되지 않았더라도 도달로 볼 수 없다. 그런데 등기편 있잖아요. 이런 등기편 같은 거 보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얘기는 나에게 반송되지 않았어. 반송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도달로 본다, 볼 수 없다. 도달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상식 같은 얘기지만 이렇게 봐주시고, 하나만 더 볼게요. 6번째. 그럼 국가기관이라든가 국가기관이라든가 어떤 뭐 지자체, 뭐 지방자치단체, 자, 이런 데서 일간신문에 공고를 했어. 공고를 했어요. 또는 관보라는 게 있어. 관보. 이 관보 같은 데다가 게시했다면 이것은 일반 국민에게 또는 시민에게. 자, 우리가 서울신문 같은 거 보면 일반 공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국가기관이 이런 데 공고나 게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우리 국민에게, 시민에게 이것을 도달로 본다, 보지 않는다. 판례가 보지 않아요. 볼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서울신문 같은 데 보면 예전에는 공고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요즘 안 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도달을 볼 수,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도달되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도달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들은, 국가는 개인한테 개별적으로 통보해야지. 일괄심리를 공고하지 마라. 그거 읽어볼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는 도달로 본다 그랬지만 현재는 도달을 볼 수 없다는 판례 태도야.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얘기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세무서 갔는데 어느 날 세무서에서 나에게 뭐 가상금을 얼마 내서 뭐 내라는 거, 돈을 납부한다고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돈 내라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어요. 받은 적이 있어야지 돈을 내지. 납부 일자 늦었으니까 가상금 내라는 거야. 근데 쫓아갔어요. 난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세무서 직원이 자기들 무슨 뭐 이런 장벌 피더니 몇 월 며칠이나 분명히 발송시켰다는 거야. 나는 받은 적이 없어. 그럼 도달이에요, 도달이 아니에요? 도달이 아니에요. 입증 책임 누가 지는 거다? 세무서가 져야 되는 거야. 그래 중요한 내용은 다 뭐로 보내라? 등기폰으로 보내야지. 예전처럼 그렇게 못해 이제는요. 도달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한테 민법 이게 대원칙이야. 도달 시에 그 효력이 있다. 그런데 도달 다음에 뭐가 있느냐? 도달 다음에는 요지라는 게 있어요. 요지. 요지 시에 그 효력이 있다면 요지주를 택했다 그러는 거예요. 요지라는 것을 한자 쓰면요. 이렇게 쓰는데 일본식 한자예요. 요지라는 것은 상대방이 그 의사 내용을 모두 이해했을 때, 내용 증명 보내면 뜯어서 읽어봤을 때, 팩스밀로 보내면 팩스를 뜯어서 읽어봤을 때, 그 의사를 이해했을 때, 그때 효력이 있다면 요지주를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법은 이걸 택하고 있지 않아요. 한 조문도 없거든요. 왜요? 이건 너무 주관적이야.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너무 유리한 거거든요. 아무 내용 증명 보면 보냅니까? 자, 내용을 받았어요. 뜯어버렸더니 내가 여보 절대 뜯으면 안 돼.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거야. 이래버리면 의사표 해봤자 안 읽고 안 보면 효력 없다 그러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법은 요지주의는 없다. 정리합시다. 파백주의는 민법 규정이 없지만 내용 증명 작성이 끝났을 때 이때 효력이 있다는 것은 규정이 없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유언유증은 유언장 작성만 끝나면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패백주의. 발신주의는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은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우리 민법은 무엇을 대원칙이라 한다? 도달주의를 대원칙으로 한다. 도달의 의미는 실제 그 의사 내용을 이해했느냐, 뜯어봤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태 만들어주면 도달이다. 동거란 가족에게 전달했을 때, 상대 팩시밀리 나왔을 때, 편주하고 우편 수신함에 투입했을 때, 이때가 바로 효력 시점이지. 실제 읽어봤냐 논할 필요 없다. 근데 이 도달주의 원칙은 여기 이제 하나 특징적인 게 공법행위에도 그 적용이 있다 그래요. 적용이 있다. 이게 왜 특이한 거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세무서, 경찰서 이런 국가기관도 다 도달주의예요. 이게 왜 특이하냐.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재산관계, 가족관 규율한 법이지 국가기관에 관련된 공법행위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공법이라든가 행정법 이걸 따라가는 거지. 민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도달주의 원칙만은 공법행위 적용이 있다는 거야. 이 판례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현장에서 음주운전 하다가 뭐 불었어요. 얼마에서 나왔어. 운전면허 정지 사유다. 일단 차 놓고 귀가해라. 귀가했어요. 그 다음날 차를 찾으러 가서 분명 현장에서 운전면허 정지 사유를 구두로 들었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날 차 찾아서 그날 또 운전을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밤늦게 운전하다가 또다시 걸렸어. 아니 어제 분명히 현장에서 운전면허 정지 사유를 통보받았는데 왜 운전했느냐. 그럼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면 나 무면허 운전이 되는 거만 잘못하면. 자, 나는 무면허 운전이에요? 정당 운전이에요? 정당 운전이에요. 왜? 아직 행정청으로부터 나에게 운전 정지 사유가 도달되지 않았잖아, 서면이. 그렇다면 그거는 효력이 아직까지 효과할 수는 없잖아요. 공법행위에도 적용이 있다. 공법 도달주의 원칙은 고정돼 주시면 되고,
그 밑에 보면 요 하나만 붙고 원칙 봐보세요. 공시송달이에요. 공시송달.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용어가 나오냐. 공시송달이라는 용어가 나와. 공시송달. 자, 우리 법조문에 있어요. 113조 봐보세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법조문 있어. 법조문. 표의자가 누구죠? 표의자? 말하는 사람이, 표의자 말하는 사람이 과실 없이, 잘못 없이, 나의 잘못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누군지 알지 못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다. 그럼 공시송달을 언제 이용하는 거냐? 나의 잘못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또 알더라도 주소지를 몰라요. 사람이 의사표시를 해야지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때는 의사표시가 뭐다? 법원에 쫓아가서 공시송을 통해서 의사표시하는 거다. 자,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분묘이장 공시송달. 자, 내가 강원도 홍천이라는 동네에 5년 전에 이미 3,000번을 사놨는데 한 번도 안 가보다가 5년 만에 가고 깜짝 놀랐어, 내가. 5년 만에 가봤더니 내가 사던 그 땅에 누가 무단으로 산소를 설치했단 말이야. 이들을 계속 방치해버리면 잘못하면 뭐 분묘기 직권이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벌어지니까 조속하게 해결을 하려는데 산소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내가 뭐 판해라, 이장해라, 한번 의사표시라도 한번 해보죠. 주변 수소문해도 잘 모르겠다는 거야. 어떻게 의사표시해야 되냐? 관할 법원에 쫓아가서 내 상대방한테 의사표시가 다 서면으로 작성해서 이제 공식을 받아주면, 응? 우리 소재지에 있는 분묘는 언제까지는 이장하라. 만약에 그때 이장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서 강제로 이장시키겠다, 파내겠다. 의사표시를 서면 작성해서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이 이 게시판에 게시하면 이 신청 가져왔어요.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또는 판사가 사안이 좀 중대하다 봐. 이런 거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면 꼭 일간신문에 공고를 명해요. 처음부터 이거를 결정해보. 이거는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공고비, 신문 광고비 35만 원 내라. 돈을 받아놔요. 그래서 일간에 공고했어요. 또는 법원에 게시했어요.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내 의사표시는 도달로 본다. 이렇게 의사표시하는 거 이렇게. 그렇게. 또 우리가 언제 많이 만나요? 내가 1,000만 원짜리 어음을 분실했어, 내가. 누가 주든지를 알아야지 무슨 뭐 의사표시 한번 해보죠. 증서번호가 나와. 위 말미에 기재하신 증서를 소지하신 분은 언제까지 연락하지 않으면 모든 권리가 다 없어집니다. 이거 공시를 내는 거야. 안 나타나면 근데 실주로까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의사표시하는 게 거의 공시송달이에요. 14일이 지나면 도달로 본다. 공시송달을 통한 의사표시. 분묘이장 공시송달. 어음수가 분치됐을 때 공시송달 통해서 의사표시하는 거다. 그 정도 얘기만 봐주시면 돼요. 공시송달 제도도 있다는 거. 자, 넘기시면 대리제도가 있어요. 대리. 그럼 이제 표배, 발신, 도달, 요지, 공시송달 이런 정도 용어들은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대리제도가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 총칙의 세 번째 파트예요. 물론 대리 문제는 2문제 내지 3문제 나와요. 그런데 우리의 민법 4군데, 민법 총칙, 물권, 계약, 민사특별법 4군데서 가장 우리한테 어려운 데가 민법 총칙이다. 총칙이 가장 어려워요, 공부하기가. 그 총칙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거 한 곳만 뽑으라면 대리예요, 대리. 대리가 공부량이 엄청 많고 이러다 보면 논점이 많고 공부할 게 엄청 많아요. 페이지도 길어. 막 교과서도 한 30페이지가 넘어요. 그런데 출제 비중은 똑같아요. 예를 들면 올해 아직 안 지났으니까 31회 때 대리 2문제 나왔어. 이 넓은 파트에서. 그러니까 우리 중요 민법의 특징이 뭐냐? 범위가 넓고 공부할 게 많다고 해서 그걸 많이 출제하고 범위가 간단하다고 해서 그걸 안 내고가 아니라 똑같이 분별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 끝나고 나면 전 무효다, 치선 파트를 배울 건데 무효 치선은 공부량이 이 대리 파트 3분의 1 빼기 안 돼. 근데 출제 비중은 똑같아요.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 앞으로 공부할 때
너무 어디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그냥 90점 맞는 시험이고 막 뭐 30대 1이래. 경쟁률 30대 1인데 법원제, 검찰제, 공무원 뽑는 시험인데 커트라인이 88점에 끊길지 92점에 끊길지 모른다는 거야. 그런 데는 어렵고 복잡한 부분을 끝까지 물고 늘어줘야 돼. 근데 다른 사람들 하나 더 맞아야 되니까. 근데 절대평가는 시간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지 학문의 뜻을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모른다고 해서 계속 대리 파트만 공부해봤자 능력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요. 두 문제는, 올해도 두 문제 나왔는데 어쨌든 범위가 넓어요. 대리인의 법조문이 114조부터 136조까지 23개 법조문을 두고 있는 굉장히 광범위한 파트예요. 그전 출제 비중은 두 문제 내지 세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보신 32회 때는 대리 문제가 세 문제 나올 거예요. 의사표에 두 문제 나오고 이거 엇갈려 나와 이렇게. 매번째 10문제 중에서 5문제가 의사표시랑 대리 문제인데 의사표 세 문제 나오면 대리가 두 문제 나오고 대리가 세 문제 나오면 의사표 두 문제 나왔는데 올해 의사표 세 문제나 대리가 두 문제 나왔어요. 내년 바뀔 거예요. 범위 넓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시는 상대 가장 우리가 골치 아파하는 파트가 대리 파트예요. 공부량이 굉장히 많고 법조문 23개나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랑 간단히 봤지만 비진이 107조, 농담, 거짓말, 통정의 표시, 부동산, 짜고 하는 가장매매 108조,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0조, 남에게 사기나 강박 등 의사표시. 이 4조문 보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보통 2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23개 조문을 다 보려면요. 이거는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사실 해석법하기 때문에 법조문이 나오면 일단 법조문을 다 해석을 해줘야 돼. 이건 너무너무 시간이 걸려요. 근데 대리 파트가 뭐 6문제, 7문제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이걸 자세히 해야겠지만 참 곤란한 파트예요. 그래서 자세히 하자니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냥 넘어가자니 교과서 페이지도 많고 법조문도 많고 참 애매한 파트인데 제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시험 공부하는 거, 수험 공부하는 거지 민법이랑 학문 연구하는 거 아니다, 지금. 자, 그래서 굉장히 법조문이 많은데 우리 대리란 말은 많이 씁니까? 안 씁니까? 많이 써요? 언제 많이 써요? 술 먹고 대리 불러라 그러죠. 대리 불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술 먹고 대리기 불러라. 그건 대리가 아니야, 그 사람은. 우리가 잘못 쓰는 용어야. 그 사람은 사자 불러라 그래야 돼요, 사자. 자, 대리가 있고 사자라는 사람이 있어, 사자. 이 둘 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대리인도 날 도와주는 사람이고 사자 날 도와주는 사람, 본인 다 도와주는 사람인데 대리는, 이 대리인이 되면 대리는 의사 결정 능력이 있어요. 내가 대리권 주면 대리인은 본인의 지시에 쫓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리인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대리인 스스로 판단하고 대리인 스스로 계약 맺을 수 있는 거야. 본인의 지시에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내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변호사 상담을 갔더니 변호사가 수임료 500만 내시면 내 100% 이길 자신 있다. 응? 이 승소 받아주겠다. 좋습니다. 그럼 변호사님한테 500만 원에 이 사건 맡기겠습니다. 그럼 뭐 쓰라 그래요, 사무장이? 이거 뭐 하나 서로 내밀어요. 소송 우임장 쓰래요, 거기다가. 소송 우임장 쓰면요. 변호사 내 소송 대리냐. 나를 대신해 나가서 내 이름으로 나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 소송하는 거야. 변호사가 승소 이겼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본인이 이긴 거지. 변호사가 이긴 거 아니에요. 졌어요. 누가 진 거예요? 본인이 진 거예요. 행위는 누가 해주는 거야? 나를 대신해서 행위는 대리인이 해주지만 효과는 누가 받는 거야? 본인이 받는 거지. 대리인이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변호사한테 소송 대리권 주면 변호사는 승소하기 위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지 본인의 지시에 쫓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우리가 법무사한테 뭐 줍니까? 집사고 팔면 등기 신청 대리권 주는 거예요. 우임장 써주잖아. 매도매수인이. 양쪽 우임장 갖고 와서 나를 대신해 등기 신청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법무사 등기 신청 대리인이에요. 자, 연로하신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할 때, 처분할 때 그럼 90 넘은 노인 내가 오지 않으셔. 보통 우임장 가지고 그 자제분들이 와서 계약서 쓴다고요. 그럼 그 자식들이 뭐예요? 본인 아버지의 대리인 자격으로 온 거죠.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돼 있어요. 지금 등기가. 남편은 출근했어요. 남편 임대 놓으려고 그래. 전세 계약 맺으려고 그래. 그러면 회사가 있는 남편이 직접 오지 않고 부인께서 남편의 우임장, 인감장 갖고 와서 계약서 쓰죠. 그 부인이 무슨 자격으로 온 거야? 남편의 대리인 자격으로 온 거죠. 이렇게 대리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대리를 왜 배우는 거냐? 그것부터 알아야 돼. 중개업무 볼 때 각종 계약 쓸 때 부동산 등기부상 명의자인 본인이 오지 않고 오임장 갖고 대리인이 와서 계약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대리인이 과연 어떤 권한이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있고 그게 잘못됐을 때 어떤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거냐. 이 중개업무에 필요하니까 배우는 거지 법대학선처럼 무슨 논리 배우자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대리인은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자는 본인을 대신에 도와주지만 이 본인이 아니라 타인이야. 도와주지만 얘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누가 하는 거냐? 본인이 의사는 다 결정하는 거야. 자 보세요. 내가 김 부장 불렀어. 내가 회사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김 부장 부산 출장 가서 박사장 만나서 이렇게 전하고 와. 이런 조건 절대 계약 못 맺겠다. 앞으로 3일 내에 새로운 조건 제시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해지한 걸로 하겠다. 전하고 와라. 쫓아가서 김 부장 출장 가서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럼 김 부장은 사자의 자격이에요? 대리인 자격이에요? 그건 사자의 자격이야. 본인 의사결정한 것을 중간에 도와만 주는 거지. 지가 스스로 판단 결정이 아니잖아요. 내가 출장 보내면서 그랬어요. 김 부장이 상대방 얘기 들어보고 이 계약 맺을 건지 안 맺을 건지 알아서 판단해라. 판단해서 계약 맺는 유리하면 맺고 아니면 파기하고 그 자리에서 알아서 김 부장이 결정해. 그럼 이 계약권은 내가 김 부장한테 뭐 준 거예요? 대리권 준 거예요. 그럼 술 마시고 대리기 불러야 사자 불러라요. 사자지. 내가 가자는 대로 가는 거지. 그분이 오신 분이 자기 마음대로 의사결정해서 경찰서로 데리고 갈 것이냐 지부 데리고 갈 것이냐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 대리기사라 부르지 말고 사자라 불러. 사자기사 불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만 짱구 되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 있는 동네 눈 두 개 뜬 사람이 바보가 된다고 남들 쓰는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건 사자다. 다른 점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대리. 자, 대리는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대리는 타인이 본인이 아닌 타인이 본인이 아니에요. 이 타인을 우리는 대리라고 불러. 대리인. 이 대리인이 타인이 나가서 본인을 대신하여 또는 본인을 위하여. 그럼 각종 행위는 대리인이 하지만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리인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변호사 소송하는 건 변호사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본인 대리권 준 원고 피고 본인을 위해서. 법무사가 등기 내는 것은 법무사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음장 써진 매도인 매수인을 위해서. 각종 행위는 대리인이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본인을 대신하여 또는 본인의 이름으로. 각종 행위는 대리인이 하는 거야. 대리권 주문요. 하지만 계약서 쓸 때 내가 매매한 대리권 주문요. 내가 땅 내놨어요. 내 대신 내 미국 가 있는 사이에 네가 알아서 그냥 50만 원 이상만 준다면 계약서 써라. 내 대리권 주고 갈게. 내 인감도장이랑 다 주고 왔어 이렇게요. 대리인이 계약 쓸 때 매도인란에 누구 이름 쓰는 거예요? 본인 이름을 꼭 써야 되는 거예요. 홍남기, 본인이 홍남기의 대리인 누구. 꼭 본인 이름을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소송대 원고에 원고. 그래서 소송대리권 줬어요. 그러면 소장에다 원고, 홍남기의 소송대리인 누구. 본인 이름을 꼭 써줘야 되는 거야.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는 대리인이 하지만 각종 법률은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다. 이거를 다른 말 같은 말이야. 대리란 타인이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하여. 이제 법률용 하나 나온 거야. 현명하여. 이게 같은 말이에요. 현명한다. 이게 다 같은 말이 이게. 자, 현자 한번 써볼게요. 한자로. 현명한다. 언제 많이 본 거예요? 현자? 지방 쓸 때 현 고조 학생부 운신이 이 대한민국 사람들 돌아가시면 다 학생이야. 학생이셔. 돌아가시면. 공부하다 죽으면 진짜 학생부 운신이야. 책상에서 막 공부하다가 돌아가셨어. 현자 나타내는 자 이름을 나타내달라. 꼭 계약서에 본인 이름을 나타내야 돼요.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리란 타인이 대리인이 같은 말이에요. 본인의 이익으로. 그럼 이건 틀리는 질문이에요. 내가 대리권을 주면 대리인은 이익뿐 아니라 불이익도 하는 사람이지 이익만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 변호사한테 소송 대리권 주면 변호사는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는 거지. 승소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지금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 풀 때 대리란 타인이 본인을 위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을 현명하여, 다 맞는 지문이지만 본인의 이익으로 이 지문은 틀리는 거예요. 대리권을 받으면 이익뿐 아니라 뭐도 할 수 있다? 불이익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리인이에요.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 같은 말 쓸게요. 의사표시 하거나, 나를 대신하거나, 요것을 뭐라 부르냐, 요것을. 내가 너가 대리권 주면 나를 대신해서 나가서 내 대신 의사표시하고 내 대신 계약 맺고 가서 범행할 수 있다, 대리인이 하는 것을, 요것을 능동대리라고 해요. 능동대리. 내가 대리권을 줬다는 것은 능동대리권이기 때문에 본인을 대신해, 내가 부동산 매매 관한 대리권 주면요, 나를 대신해서 당연히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능동대리 하거나 받거나 받는다는 것을 수동대리라 불러요. 수동대리, 능동대리, 수동대리.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 보통 대리권을 줬다는 것은 능동대리권, 수동대리권 두 가지가 모두 다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아무런 말이 없다면, 내가 대리권 줬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바로 뭐 기초 강의지만, 그러니까 제가 수업에 늘 강조하는 게, 이 대리 파트 들어가면 뭐 파연대리, 이 다음에 이제 무권대리, 복대리, 대리권 남용, 굉장히 어려운 파트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배우는 목적이 뭐냐? 중개 업무 볼 때 필요한 지식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배운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많아도 한 문제, 이 문제 나온다. 올해도 이 문제였어요.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이게 우리 대리를 배우는 목적이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67쪽에 보면 2번에 보세요. 대리권한에 포함되는 경우 3번에 대리권한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 요게 하이라이트야. 이게 중개실무에 필요한 중개사가 알아야 되는 지식이 이게요. 자, 볼게요. 자, 이런 걸 배우는 거야. 부동산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면 이 대리인이 나가서 본인을 대신해서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겠는가? 이 대리권의 범위는 과연 대리인이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겠는가? 자, 내가 중개 업무 하는 중개사인데 땅 5,000평을 매매하는데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등기부상 명의장 본인이 오임지 않고, 예, 제가 대리입니다. 제가 알아서 계약 체결하면 됩니다. 문제 제시하면 계약 체결할 때 그 대리인이 과연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겠는가? 이걸 중개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일단 부동산 매매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면 이 대리인은 나가서 본인을 대신해서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있다, 없다? 있겠죠. 이게 바로 능동대리야. 본인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뭘 대신해 주는 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면 물론이고, 이게 능동대리. 그런데 상대방이 그래요. 그러면 이 계약금은, 중도금은 본인 통장으로 입금시키겠다는 거야. 본인 통장으로. 이 중도금, 계약금도 있고 중도금이 한 번 있고 잔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본인께서 통장이 은행에 없습니다. 본인이 연로하신 부모님이야. 90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 몸도 불편하고 약간의 치매기도 있고 그래서 거동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리인이고 자식이니까 내 통장으로 입금시키세요. 상대방 입금시키려고 그래요? 안 시키려고 그래요? 본인 면허 직접 입금시켜야 되는데 본인 통장 만들려면 그 연로하신 부모님 은행 직접 모시고 나와야 되잖아. 요즘은 금융실명제잖아요. 모시고 나오기도 참 곤란하고 좀 그렇다니까. 그냥 제가 대리인이니까, 자식이자 대리니까 내 통장으로 입금시키세요. 상대방 입금시키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중개사야. 이게 잘 돼야지만 내 중개 수술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이 중개사라면, 예, 제가 책임지니까 입금시키세요. 괜찮습니다. 대리인 통장 입금시키세요. 중도금 계약금 입금시키세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말씀하셔도 돼요. 그게 판례야. 대리권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본인한테 주는 것을 대리인 대신 받을 권한이 있어. 수동대리라는 건 뭐냐면요, 상대방 본인한테 주는 것을 대리인 나가서 내가 대신 받는 거, 본인 대신 받는 거, 이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판례가 부동산 매매한 대리권이 있다면 대리인은 당연히 본인한테 주는 중도금이라든가 중도금, 잔금, 이 잔대금을
본인 대신해서 수령 받을 권한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입금시켰는데 하고 도망가 버렸어. 얘 대리인이 그 도망가 버렸어. 이 돈을. 그게 큰 돈이거든. 땅이 몇십억짜리 땅인데 도망간 거야. 본인이 이래. 왜 내 통장을 본인 통장에 직접 입금시키지? 왜 대리인 통장에 입금시켰느냐? 나 책임 못 져. 라고 말하라? 말하지 말아라. 본인은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는 본인과 니네 대리인 둘 사이의 내부 관계지 상대방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 대리인 횡령하고 배임한 것은 본인과 대리인 니네 둘끼리 내부적으로 처리할 문제야. 상대 아무 잘못이 없는 거야. 왜? 판례가. 이건 정당한 거야.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리권이 있을 때 부산 몇 명한 대리권 받은 대리인이 대금 지급 시기를 다 이게 판례들이에요. 시기를 연기해줄 정당한 권한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상대방한테 연락이 왔어요. 잔금 친 날 내일 모레인데 대리인 씨 일주일만 좀 연기해달라.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 대리인이 짜증 부리면서 그러면 할 수 없죠. 일주일 연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일주일 연기시킨다고 해서 입금 안 시켰는데 한 며칠 지나서 내용 증명 와서 본인으로부터 본인께서 약속한 날짜에 잔금을 입금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은 파기한다. 해제하고 계약금, 의약금으로 몰수한다. 아니 당시에 대리인께서 분명히 연기해줬다. 근데 구두로 한 거 그 핸드폰에 녹음도 해놨어. 다 목소리 들어봐라. 얘 일주일 연기해드리겠습니다. 아 본인 내 의사를 물어야지 왜 대리인한테 물어. 나 인정 못해. 라고 말하라?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라는 거야. 정당한 권한이 있어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리인이 대금지 연기시킨 것도 정당한 것이다. 네 번째, 매매한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이 체결된 이 매매 계약을 대리인이 알아서 소멸한다는 거 이 다음에 보면 취소라든가 해제라 불러요. 해제할 권한이 있겠느냐? 매매 체결했는데 대리인이 연락 왔어. 당신께서 사기를 치셨어. 당신께서 강박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취소한다. 당신께서 약속 위반했기 때문에 오늘부로 이 계약을 해제해버리겠다. 부담 매매한 대리권만 대리인이 이미 처음에 매매 계약을 소멸시킬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이런 건 상식을 못 맞추는 거예요. 판례를 기억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없다. 하려면 본인으로부터 따로 특별수권을 받아야지. 당연히 소멸시킬 권한이 있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매매대금을 감액시켜주거나 좀 깎아주거나 상대방이 지금 난리가 났어. 너무 땅 비싸게 샀다고 3천만 원만 깎아달라는 거야. 감액시켜주거나 이미 체결된 어떤 매매대금을 면제시킬 권한이 대리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중개업 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과연 대리인이 이건 결정할 수가 없어. 본인의 특별수가 없네. 이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올해 시험 문제였어요. 이게. 작년에도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3년 연속 물었어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얘기들을 한번 읽어보면 돼요. 자, 이런 얘기들. 받거나 수동대리, 대리권이 있다는 것은 능동대리권, 수동대리권 두 가지가 모두 있는 것이 원칙이고 받거나 했을 때 그 법률 효과를 모두 직접 본인에게 기속시키는 시죠. 기록하는 제도를 우리는 대리라 부른다. 여기서 포인트가 이거야. 직접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돌아온 제도를 대리라 부른다. 그러면 이 대리가 이거의 줄임말, 지금 교과서 그 파트를 보면 대리가 되어 있어요. 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리. 이 앞에 뭐가 생략된 거냐? 우리는 직접 대리. 요게 생략한 말이에요. 그 대리는 직접 대리 줄임말이야. 그럼 대리 중에는 간접 대리라는 게 있어요. 간접 대리. 이거는 우리가 배운 대리 제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행위는 대리인이 하지만 효과는 모두 직접 다이렉트로 누구한테? 본인에게 들어온 제도만 대리라 부르는 거지 간접된 대리가 아니다. 직접 대리만 대리라 불러요. 그러니까 대리의 제도 앞에 생각된 말이 직접의 말이 생각된 거야. 간접 대리가 뭐냐? 이건 대리가 아니에요. 18세기의 서양은 이런 식으로 써왔어요. 이렇게 써왔어요. 보세요. 본인이 있어.
여기 을이 있어. 나가서 본인을 대신해서 병과 계약을 맺어요. 각종 계약을 맺으면 이 계약의 효과가 일단 이 대리한테 들어와요. 얘한테 들어왔다가 얘가 다시 얘한테 넘겨줘요. 이게 간접 대리예요. 이건 대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게 뭐가 있느냐. 또 위탁 매매업이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대리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 보세요. 내가 과수원한 농부인데 어느 청가상인한테 내 과일을 내 대신 판매해달라고 이렇게 좀 어느 큰 도매상이에요. 트럭에다 싣고 왔어.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위탁 매매에다가 도장 찍으래요. 그러면 그 청가상인이 상자당 얼마씩 받을 것인가는 누가 결정하냐? 그 상대방이 결정하는 거. 청가상인이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좀 비싸게 잘 팔아달라. 그럼 이 청가상인이 이 과일 사가는 뭐 소매상이라 싶다. 이 사람과 상자당 얼마씩 계약을 맺어요. 이 사람 입금 어디다 시켜, 이 돈. 여기다 입금시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위탁 수수료 띄고 이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둘이는 직접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간접 대리, 위탁 매매, 이건 대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대리는, 행위는 대리인이에요. 아, 변호사 칩시다, 변호사. 응? 얘가 해요. 신나게 소송해요, 나가서. 자, 승소 패소했어요. 누가 효과 받아요? 이렇게 받았다 돌려주는 게 아니라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만 대리라 부르는 거예요, 이것만. 일단 대리한테 효과가 들어왔다가 다 효과를 주는 거. 그러니까 둘이는 직접 연결이 안 되는 거. 위탁매매업. 이건 대리가 아니야, 간접 대리는. 이 위탁매매업 같은 것은 대리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얘가 돈 받았어. 돈 받고 도망갔어. 또는 돈만 받고 물건을 안 줬어. 그럼 얘는 이 위탁매매업 같으면요. 이렇게 효과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다면요. 둘이 직접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돈 받고 과일 안 넘겨 도망가면 얘가 얘한테 아무 말도 할 말 없어요. 얘네 둘이의 법률 문제야. 돈을 줬는데 얘가 돈 갖고 도망갔어. 얘한테 따질 일 아니야. 이 둘이만 또 문제되는 거야. 이 둘이 문제되고 이 둘이 문제되는 거야. 직접은 효과가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간접 대리. 간접 대리 대리가 아니고 효과가 직접 본인의 다이렉트 들어오는 것만 대리라 부르는 거예요. 직접 대리 줄임말인데 자 이런 제도다. 그런 대리에는 또 어떤 대리 제도냐. 대리에는 법정 대리 제도가 있고 여기에는 임의 대리 제도가 있어요. 대리에는 두 명이 있어요.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능동 대리, 수동 대리. 법정 대리, 임의 대리. 임의 대리가 뭐냐? 임의 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 대리된 사람을 임의 대리냐 불러요. 본인이 영장 써주는 거예요. 좋습니다. 당신에게 내 영장 써주겠습니다. 그럼 변호사, 소송 대리인, 법무사, 등기신청 대리인. 내가 미국 가면서 친한 믿을만한 친구한테 야, 내 대신 내 영장 써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매매해줘. 그 친구 다 뭐예요? 임의 대리인이야.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대리권이 발생 임의 대리인. 근데 법정 대리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대리권이 발생하면 법정 대리인을 불러요. 본인 의사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이 법정 대리인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미성년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친권자, 부모, 친권자가 뭐 한다? 법정 대리한다. 그럼 미성년자의 부모들이 법정 대리인이에요. 두 가지 대리 제도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그냥 대리 이렇게 부르면요. 시험 문제를 낼 때 임의 대리에 있어서 법정 대리에 있어서 이렇게 딱 써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나오고 다음 대리에 있어서 맞는 것은 틀린 거. 그냥 대리가 편하면 둘 중에 뭘 묻는 거예요? 임의 대리를 묻는 거예요. 두 가지 대리 제도가 있지만 법정 대리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고 우리가 대리 그러면 보통 임의 대리를 얘기하는 거야. 부동산 매매나 우입장 써줘도 임의 대리인이고 법무사도 임의 대리인이고 변호사도 임의 대리인, 다 임의 대리 제도야. 이렇게요. 이걸 의미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는 정확히 이단 앞에 보면 이것만 시험 범위예요. 이게 시험 범위가 아니야 정확히는. 이 법정 대리 제도는 어디 많이 쏟아지냐. 친족법, 상속법에 보면 뭐 부모가 없을 때는 친족회가 법정 대리인이고 때에 따라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고 유언 집행자가 법정 대리인이고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고 미성년자는 친권, 부모가 법정 대리인. 이거는 다
친상법, 친족 상법이 쏟아지는데 우리는 거기 시험범위가 아니야. 우리는 임의대리만 시험범위라고 보면 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교재에 법정대리인 이런 사람들이 있다. 쭉 도표 나열된 거 있어. 전혀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우리는 거기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본인이, 자 보세요. 본인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이렇게 대리권 주려고 그래. 너에게 대리권 준다. 보통 오임장 써준다 그래요. 이 대리권 주는 행위를 수권행위 한다 불러. 수권행위. 용어 기억해 주셔야 돼. 대리권 수여하는 행위. 오임장 써주는 행위를 임의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무슨 행위라 부른다? 수권행위. 이 숫자가 한자 쓰면 줄 숫자, 줄 숫자. 권자, 권한 권자예요. 권한을 수여한다 그래서 수권행위 했다 불러요. 오임장 써주는 행위를 수권행위 한다 불러요. 자, 이렇게 부른다는 거. 자, 그런 다음에 대리에서는 전 등장인물이 3명이 등장할 거예요. 자, 아무것도 이제 법정대리, 임의대리, 능동대리, 수동대리. 본인을 대신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을 현명해요. 효과는 모두 직접 다이렉트로 본인한테 기속하는 제도를 대리라 부르는데 항상 대리를 공부할 때는 이 다음에 꼭 등장하면 3명이 나와요. 항상 이 3명이 자동적으로 머리에 그려져야 돼. 항상 본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저는 이제 항상 이 본인을 주로 이제 갑이라 많이 쓸 거예요. 본인이 있고 여기 대리권 받은 대리인이 있고 대리인을 제가 이제 의리라 잘 쓰겠죠. 여기 이제 거래하는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 상대방은 제가 병이라 많이 쓰겠죠. 하도 이렇게 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험장 대리 문제를 만나면 꼭 갑을 본인이라 생각해. 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을이 본인일 수도 있고 갑이 대리일 수도 있는데 수업 시간에 자꾸 바꾸니까 뭐 하니까 그냥 본인은 갑이요, 대리는 을이요 이렇게 이게 이제 늘 그렇게 설명하니까 시험장 가서도 본인은 갑인 줄 알아 항상. 그러면 안 돼. 읽어보셔야 돼. 어떤 분이 와서 짜증 부렸어요. 선생님이 맨날 수업 시간에 본인은 갑이요, 대리는 을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당연히 을이 대리인이고 갑이 본인인 줄 알았는데 바뀌었어 거기는. 응? 을이 본인이고 갑이 대리인일 수도 있잖아. 주는 사례에는. 그래서 또 원망한 적도 있어요. 다 3명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 용어가. 대리 문제 풀 때는 어딜 풀든 사례 문제 나면 3명 등장해요.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항상 이 사례 문제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례 문제 이 다음에 명시딱도 배울 것이고 3절한 계약도 배울 것이고 지금 여기 대리도 배우고 이제 보통 3명이 등장 그 그림이 많이 나와요. 항상 주인공이 있어, 주인공. 항상 등장인물 3명이 나오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단 말이에요. 조연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주연이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제목이 대리잖아. 지금 대리, 제목이. 항상 얘가 주인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 왜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대리 문제를 풀 때는 모든 건 대리인 중심으로 풀어야 돼. 대리가 대리인, 내가 대리인이다. 항상 상상을 그렇게 해야 돼. 항상 이제 이게 누가 주연이고 조연이 나오면 항상 그 공부를 할 때 내가 이 사람이다. 내가 대리권만 대리인이야. 내가 매매한 대리권만 대리인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 과연 어떻게 될까? 내가 대리인 내 입장에서. 항상 대리인 입장에서 모르는 거 보라는 거예요. 대리는요. 그래서 3명이 나오는데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얘네 둘의 관계를, 갑과 을의 관계를 법률용어로 대리권이라고 불러요. 이걸 대리권. 관계자가 들어간 거예요. 사실 대리권 관계를 부르고 대리인 을이 나가서 본인을 대신해서 본인 위에 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 행위하고 여러 가지 계약 맺고 해주는 행위. 을이 나가서 병과 뭐 하는 행위를 대리행위라고 불러요. 대리행위. 또는 관계, 대리행위 관계. 그러니까 대리행위가 이루어지면 모든 효과는 직접 다이렉트로 본인한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변호사라면 나가서 소송해서 이겼다, 승소했다면 본인이 승소한 거야. 효과는 직접 본인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본인과 상대방 관계를 대리 효과라 불러요. 효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이 3단어를 대리의 3면관계라 불러요. 용어예요. 용어인데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그들은 법률학자지. 문제 내면서 야 내가 문제 이런 식으로 내면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안 해. 쓰던 대로 써버리는 거야. 이렇게요. 그들은 만 이걸 묻고 싶어. 얘네 둘의 관계를 묻고 싶어. 갑과 을의 관계를 묻고 싶으면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물어요. 다음 본인 갑과 대리인 을 사이에 맞는 것은 틀린 것. 이거 물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안 물어요. 그거 묻고 싶으면요. 다음 대리권에 있어서 맞는 것은 틀린 것. 대리권에 많이 떨어지면 이것은 본인 갑과
을과 을, 이 둘의 관계를 묻는 거구나. 응? 이걸 묻고 싶어. 을과 병의 관계를 묻고 싶어. 그럼 대리인을과 상의 병 사이에 이렇게 물어준 친절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안 묻고 이걸 보시면요. 다음 대리행에 있어서 맞는 것은 틀린 거. 대리행이란 말이 떨어지면 누가 관계? 을과 병의 관계. 이걸 생각하셔야 돼. 이거를 대리 효과에 있어서 이 말 떨어지면 아 이것은 상대방 병과 본인 갑의 관계를 묻는 거구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이 관계를. 그래 만약에 이제 시험 이게 이제 대리 삼명 관계를 부르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교과서를 보고 여기부터 시작을 해요. 이제 여기부터 이제 30페이지가 시작돼 이제 대리권의 개념, 대리권의 의의, 대리권 발생 원인,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 소멸사에 뭐가 있는가. 이 6가지가 쫙 끝나면 이게 한 파트 끝나는 거야. 대리행위 파트 딱 들어가면 이게 제목이야. 들어가면 현명주의. 내가 대리행위 할 때는 본인 이름을 나타내줘라. 현명주의. 대리행위 하자가 있다면 누구를 기준 삼을 것이냐. 대리 나가서 본인을 대신해서 대리할 때 대리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어디까지 구비해야 되겠느냐. 대리의 능력 어디까지. 이게 배워야지 끝나는 거야. 예를 들면 대리 효과에 있어서는 불법행 효과는 기속하지 않는다. 여기서 대리권이 남용됐다면 남용 대리권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를 배워요. 자, 여기 3명과 3명이 이제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기억하셔야 돼, 용어를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교과 들어가면 자, 이제 지문이 만약에 문제가 다음 대리권에 있어서 뭐 맞는 것은 뭐 틀린 것은 이게 문제 나왔다. 그러면 대리권에 많이 떨어지면 다른 그림을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야. 대리권에 많이 나오면 지금부터는 요거만 부른 거죠? 요거. 이걸 대리권이야 부르잖아요. 요거를. 예를 들면 대리행위에 있어서라면요. 아까 요거만 생각하면 돼. 요거만. 대리 효과에 있어서라면 요거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다른 그림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럼 대리권이야 말이 떨어지면 대리권. 그럼 이걸 생각하면 대리권의 의의. 뭘 대리권이야 부르는 거야. 대리권 발생 원인. 뭐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뭐 제한. 대리권 뭐 소멸. 요 다다 쭉 여기서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서 저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요거와 요걸 중심으로 알쳐요. 요걸 중심으로. 요거니까. 포인트는 요거니까. 근데 이때 대리권 발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대리권 발생하는 거야? 대리권이 있어야지 가서 대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본인의 수권행위. 대리권을 수여한다. 수권행위에 따라 대리권 발생은 무슨 대리인? 임의대리인. 우임장 써주는 거. 그렇죠? 또 이건 임의대리인. 본인 의사관계 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대리권이 발생하면 무슨 대리인? 이건 법정대리인. 이것은 임의대리인. 대리권 범위. 아까 봤잖아요. 부동산 매매한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 나가서 본인을 대신해서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겠는가? 아까 적어준 거. 그거 할 수 있는 거다. 대리권 제한이 뭐가 있냐? 대리권이 있더라도 이 다음에 대리권이 제한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건 이제 이 다음에 이제 포인트를 배우겠죠. 그래서 뭐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금지한다는 등, 공동대리제도가 대리권 제한 사유라는 등, 뭐 예를 들면 이해 상반상은 대리할 수 없다는 등. 요거 이제 포인트를 배울 거야. 그럼 저는 요 중에서 항상 체크를 해. 여기에 가장 중요하다. 여기를 중심으로 보고 나머지는 실제 한번 읽어봐라 그냥. 거의 여기서 여기 나오는 거야. 대리권 소멸에는 뭐가 있는가? 소멸 사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파산, 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피성력 후견 개시 선고. 이렇게 소멸사라는 것도 또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논점은 항상 판례가 딸려 있고 판례가 있는 것이 논점이 돼요.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대리행위 이제 뭐 배워 들어가겠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근데 어쨌든 지금은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란 말이 법률 용어다. 이거 용어이기 때문에 대리권 그러면 본인과 대리 사이 관계. 대리행위 그러면 대리인과 상대방 관계. 대리효과 그러면 상대방과 본인의 관계를 대리효과라 부른다. 이걸 대리의 삼명관계라 불러. 용어를 먼저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 얘기가 초반에 있는 얘기고 169쪽에 2번에 보면 복대리란 파트 나와요. 복대리란 용어도 가르쳐 드려야죠. 자, 10분 쉬었다가 복대리 문제 보고 묵건대, 육건대리란 말 뜻이 뭔지 용어 보고 무효, 취소정리하러 갈 거예요. 자, 10분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